안녕하세요. 종종 듣기만 하던 곳에 제 사연을 보내려니까 부끄러워서 뭐라고 운을 떼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보잘것없지만 많이 화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통쾌하기도 한 제 나름의 사이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저는 올해 27살이고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았어요. 시월드라고 하나요? 시집살이를 뜻하는 말이라고들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오히려 되게 좋으신 분이었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남편에게는 나이 터울이 조금 있는 누나가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는 1살 많았지만 집에서는 막내였던 거죠. 하지만 남편에게는 터울이 조금 있는 누나가 있다 보니 집에서 매우 아기 같은 존재 같더라고요. 그것도 매우 아기 같은 막내. 맞아요. 오늘 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시어머니가 아닌 시누이입니다. 저와 제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 친구 아는 오빠가 제 남편이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연애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연애에 꽤 많이 지친 상태이기도 했고 이전 연애에서는 늘 연하만 만났었다 보니 제가 누나라는 이유로 데이트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잦았거든요. 보다 못한 친구가 답답했는지 저에게 자기 아는 오빠가 있는데 소개받아 볼 생각이 없냐며 제안하더라고요. 솔직히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친구 부탁인데. 그렇게 저는 대학교 다닐 때에도 해본 적 없는 생애 첫 소개팅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어요. 약속 장소에 가는 내내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친구에게 계속 징징거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가볍게 무시해버렸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손을 번쩍 들며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연지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연지가 되게 예쁘다고 엄청 입이 닳도록 말하더라고요. 듣던 대로 엄청 미인이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자세히 들은 게 없었어가지고 죄송해요. 아, 제 이름이 김나리예요. 저희보다 1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편하게 말 놓으셔도 돼요. 연지랑 저랑 동갑이니까. 네, 그게 제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너무 어색한 나머지 헛소리까지 내뱉었죠. 그렇게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다시 카페에 들어가 한결 편해진 상태로 대화도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남편은 제 연락처를 땄고 몇 번의 데이트를 거쳐 연애까지 골인했죠.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연애도 그리 빠르게 시작해놓고 이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욕심이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바로 상견례 날짜부터 잡게 됐어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된 날 처음 뵙게 된 시어머니가 될 분은 정말 고우셨고 너무 친절하셨어요. 그날 시누이도 같이 나왔는데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처럼 거의 본인이 키운 거나 다름이 없다며 남편에게 잘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시누이와 나이 터울이 조금 있다고 해서 동생을 잘 챙겨주는 건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지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상견례도 마쳤겠다 결혼 준비를 슬슬 해야만 했죠. 웨딩 플래너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뜸 시누이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겠다면서요. 결혼 준비라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자기가 여동생이 있었다면 이런 걸 같이 준비해보고 싶었다 말하며 선뜻 나서줬어요. 저는 그 마음이 감사해 같이 다니기로 했죠. 예비 신랑 또한 둘이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니 좋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이 기회에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 했죠. 시누이와 함께 웨딩드레스도 구경해보고 가구들도 구경해보기로 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먼저 구경하고 이것저것 입어보며 시누이가 뭐가 더 예쁜지 같이 고르는 거를 도와줬죠. 예비 신랑이 봐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남자친구는 일이 너무 바빴고
시누이와 둘이 남매니까 보는 눈도 비슷하겠거니 생각하며 시누이만 믿고 있었어요. 나중에 예비 신랑과 한 번 더 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로 하고 함께 가구를 보러 갔죠.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서 터진 거였어요. 냉장고부터 침대, 테이블 등등 같이 구경하다가 시누이가 갑자기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저는 혼자 기다리면서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흘러도 시누이는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거는 아닌지, 아파서 쓰러지기라도 한 거는 아닌지 괜히 온갖 상상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에 가봤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니 시누이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몰래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기 결혼하면 누나 아쉬워서 어떻게 하지? 어릴 때에는 그렇게 누나랑만 살 거라고 하더니 결혼 안 하고 누나랑 평생 살기를 바랬는데 누나 진짜 너무 서운해. 우리 아기 아직 이렇게 아기인데 무슨 결혼이야 도대체? 응? 그냥 결혼 안 하고 누나랑 죽을 때까지 살면 안 돼? 이런 식의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아기가 시누이의 남자친구를 말하는 거였으면 좋았겠지만 시누이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었기에 저는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예비 신랑과 하는 대화였던 거예요. 순간 제가 뭘 들은 거지 싶었어요.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아끼는 동생이라고 해도 어느 남매가 자기 동생한테 아기라고 부르면서 결혼하지 말고 누나랑 살자는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것도 결혼 날짜까지 잡은 동생한테요. 이때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트러블 만들기 싫어서 혹시라도 제 오해겠거니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느라 정말 힘들었네요. 계속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무사히 결혼은 했습니다. 그동안은 크게 터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은 저희 집들이 때 터지고야 만 거예요. 결혼 전부터 여러 번 만나면서 저는 시누이와 그래도 나름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고 결국 함께 놀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들 없이 저희끼리만요.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놀다 보니 흥이 올라 술까지 꺼내 마시게 되었어요. 마시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어느덧 해가 다 저물고 저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던 걸까요? 어느 정도 마시다 보니 다들 슬슬 취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시누이 쪽을 쳐다봤을 때에는 시누이가 남편과 저에 비해 꽤 많이 취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자고 가요 오늘은. 편히 잘 수 있게 자리 마련해 볼게요 제가. 얼른 일어나 보세요. 시누이가 편하게 자고 갈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혹시 몰라 여분 이불을 챙겨뒀는데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시누이가 잘 공간을 마련해주고 다시 거실로 나갔는데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시누이가 제 남편에게 안겨있는 거였어요. 자기 동생이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겠는데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은 더 있었어요. 아기, 누나 두고 진짜 결혼할 거야?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잖아. 누나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누나를 두고 결혼을 해? 누나 진짜 속상해. 아기, 누나한테 뽀뽀. 얼른. 잘못 들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누가 들어도 시누이가 제 남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보고 있으니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대뜸 제 남편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동생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애기 같고 귀여워 보인다고 해도 자기 동생 마누라도 보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예의가 아니잖아요. 진짜 미안해 자기야. 누나가 너무 많이 취했나 봐. 부모님은 늘 일하느라 바쁘셔서 나는 거의 누나 손에 컸었거든. 그래서인지 누나가 자기가 엄마라고 착각이라도 하는 건가 봐.
누나 술 깨면 내가 앞으로는 절대 술 마시지 말라고 한마디 할게. 정말 미안해. 남편도 당황스러웠을 텐데 그렇게까지 말하니 신우이에게는 화가 안 풀렸지만 차마 남편에게는 더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 체면도 있고 하니 넘어갔습니다. 신우이가 아침에 술이 깨면 한마디 할까 했는데 남편이 한다기에 그것도 간신히 참았네요. 그래도 남편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신우이와 얼굴을 붉히게 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 신우이에게 제대로 한마디 못한 건지 뭔지는 몰라도 신우이가 저희 집에 자꾸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머 옳게. 집 상태가 왜 이래? 먼지 잔뜩 쌓인 것 좀 봐. 지금 이 먼지들을 우리 지영이가 먹고 있는 거야? 나 너무 속상하다. 청소 좀 똑바로 해야겠어. 내가 우리 지영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데. 신우이는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시어머니도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그날은 하루 종일 제가 청소할 때마다 제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서 여기를 더 닦아라, 저기를 더 쓸어라. 아주 잔소리가 끝이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면 다행이죠. 옳게. 냉장고에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내 동생 설마 굶기는 거는 아니지? 얘 태어나서 한 번도 끼니를 굶어본 적이 없는 애야. 내가 굶긴 적이 없으니까 잘 챙겨줘야 해. 도대체 이 집에서는 뭘 먹으면서 살아? 설마 이런 풀떼기만 먹이는 거는 아니지? 냉장고까지 뒤적거리면서 먹을 게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자기 동생에게 뭘 먹이는 거냐며 설마 풀떼기만 먹이는 거냐고 잔소리를 바가지로 긁더군요. 확 그냥 엎어버릴까 하다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이 생각나 또 참게 되더군요. 남편만 아니었더라면 머리채 잡고 싸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참으면 뭐하나요? 마치 제 인내심을 테스트라도 하듯 신우이의 시자 노릇은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더군요. 하루는 남편의 귀가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남편이 하는 말에 저는 결국 열이 오르고야 말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누나 집에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 누나가 오늘 혼자 있기에는 너무 우울하다고 나보고 자고 가라고 하네. 우울하다는데 혼자 두고 가면 괜히 무슨 일이라도 낼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오늘 하루만 자기가 봐주라. 응? 내일 아침에 일찍 집에 들어갈게. 이제 하다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라고 꼬드기는 겁니다. 꼬드기는 신우이나 거기에 넘어가는 남편이나 둘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이면 그러려니 하죠.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 남편은 자기 누나 걱정이 된다면서 툭하며 자고 오는데 이 인간들 설마 가족끼리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럽고 수상하기만 했어요. 결혼은 나랑 했는데 도대체 왜 저 인간들끼리 더 부부처럼 굴고 있는 건지, 왜 내가 뒷전이 되어야만 하는 건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참다가 터지고야 말았어요. 적어도 남편에게는 말해야겠다 싶었죠. 여보, 나 진짜 못 참겠어. 하루 이틀이어야 내가 참고 넘어가지. 내가 바보야? 시어머니도 안 그러시는데 도대체 형님이 왜 이러는 건데? 무슨 갑자기 집에 와서는 청소를 제대로 하니 마니 냉장고에는 먹을 게 있니 없니? 게다가 당신은 왜 자꾸 부르는 건데? 당신은 왜 또 자꾸 거기에서 자고 오는 거고? 당신이 결혼한 게 나인지 형님인지 헷갈릴 지경이야.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진짜 미안해. 자기야, 하지만 나에게는 엄마나 다름이 없는 누나라서 자꾸 우울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누나가 나쁜 생각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앞으로는 누나가 불러도 절대 안 갈게. 내가 누나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볼게. 잘 말할게 내가. 화 풀어주라 여보.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쏘아붙이기는 했지만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남편보다는 신우이가 더 나빴다는 거.
남편의 잘못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요. 남편도 시누이가 과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 우울하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밖에 없는 누나라 걱정도 되고 저는 그것 때문에 화만 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원래 이런 갈등에서는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남편 선에서 충분히 그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다 받아주고 있으니 너무 야속하게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어떻게든 제 기분을 풀어줘 보겠다면서 애교를 부리는데 마음이 살살 녹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이 남자랑 결혼했었지 하는 생각도 들고 제법 믿음직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시어머니도 아닌 시누이라고 했듯이 시누이는 남편의 당부에 쉽게 수그리고 들어올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아끼는 동생 말이니 듣겠거니 생각했는데 시누이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옳게 도대체 내 동생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내 동생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한 번도 나한테 화내거나 대든 적도 없는 착한 애인데 얘가 왜 이러냐고. 옳게는 진짜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구나. 내 동생한테 이상한 것 좀 가르치지 마.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시누이 목소리. 그런데 대뜸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온갖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여태껏 살면서 누군가에게 크게 화라는 거를 내본 적이 없는 성격이었고 남편 또한 동글동글한 성격 탓에 연애하면서 싸울 때에도 큰 소리 한 번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누이에게 당부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믿음직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었죠. 이 사람이 과연 잘 말할 수 있을까? 시누이가 말을 들어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런데 역시나였던 거죠. 형님, 제 남편이에요. 저랑 결혼한 사람이라고요. 결혼을 안 해보셔서 결혼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안 해봐도 결혼이 뭔지는 다 알지 않나요? 제 인생의 동반자라는 소리예요. 형님과 제 남편 사이에 제가 끼어든 게 아니라 저와 제 남편 사이에 형님이 끼어들고 계신 거라고요, 지금. 결국 저도 참는데 한계가 왔고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런 말도 못 뱉으면 계속 당하고만 살 것 같더라고요. 뭐? 끼어들어? 옳게. 말 한번 참 섭섭하게 한다. 옳게가 먼저 지금 나랑 내 동생 사이를 이간질 중인 거잖아.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시누이가 분에 찬 목소리로 일방적으로 끊어버려 상황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누이가 이제는 안 그러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어요. 시누이는 저와 나누던 통화가 안 잊고 오셨는지 유치하게도 그날 이후로 간섭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대놓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은근 저도 헷갈리게 만들었죠. 뭐지?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둘이 진짜 남매 맞아? 근친 아니야? 나 열받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이러는 건가?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게끔 정말 티 안 나게 은근슬쩍 남편의 관심을 사려고 해서 이런 의심을 품는 제 자신이 이상한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었어요. 하지만 통화 이후 시누이는 아예 대놓고 남편이 제 옆에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옆에만 두려고 하는 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늘 누나의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란 남편 눈에는 그딴 게 보일 리가 없었고 제 눈에만 거슬릴 뿐이었죠. 저것들이 일부러 나 모르게 저러는 건가 싶다가도 남편은 여전히 제 눈치만 조심히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누나가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나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 믿어줘 자기야. 하는 것 같은 눈빛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하루는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죠. 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환하게 반겨주셨고 시어머니와 함께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그 사이 냉큼 남편을 꼬드겨 둘이 놀기 바쁘더군요. 시어머니까지 도와주고 계신 마당에 본인 아버지 제사인데 저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갔고, 이게 바로 텃세인가? 시월드 시누이 버전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형님, 지금 시어머니도 같이 도와주고 계신 것 안 보이세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면 제 남편이랑 놀고만 계시지 말고 제발 같이 좀 도와주세요. 지금 형님 옆에 있는 제 남편은 편해 보이기는커녕 되게 어색해 보이고 계속 아까부터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아이, 뭐라는 거야. 우리 애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올케가 뭘 안다고 저번부터 자꾸 오지랖이야? 헛소리 말고 일이나 좀 똑바로 해. 우리 아빠 제사 지내는 날까지 짜증나게 시비야. 더는 말이 통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남편의 말에도 소용이 없다면 시어머니 말씀은 통할까 싶어 제사를 다 지낸 후에야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다가갔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시냐 여쭤보니 냉큼 잠깐의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무슨 일이냐고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형님 때문에 너무 고민이에요. 터울이 있는 것도 알고 형님이 거의 남편을 키운 거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내인데 자꾸 형님이 제 남편 아내라도 되는 것처럼 구세요. 집에 오셔서는 청소가 어쩌니 냉장고에 먹을 거는 없니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형님이 우울하다면서 자고 가라고 했대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래니? 다 내 탓인 것 같다. 영감이 애들 어릴 때 하늘로 떠나고 나 혼자 애들 둘을 키워야 하다 보니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됐어. 일 때문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들을 돌봐주지를 못해서 네 형님이 계속 돌봐준 건데 애착이 너무 심해져서 집착까지 된 모양이다. 내가 미안하게 됐다, 새아가.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홀로 남편과 시누이를 키워야만 했다고 하셨어요. 혼자 키우면 힘들 법도 하지만 당시 시누이가 동생을 마치 자기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돌봐준 덕분에 편하게 밖에서 일을 하고 올 수 있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그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다 보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잘 챙겨주는 기특한 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점 크면서 다른 형제가 있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대하는 시누이를 보면서도 오히려 사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생각하고 넘기셨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결혼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 생각하셨대요. 이렇게까지 며느리가 고통을 받고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시누이도 안 한 사과를 거듭해서 계속 하시더군요. 오히려 시어머니께는 제가 죄송해지는 마음에 아니라고 사과는 받지 않을 테니까 시누이에게 잘 좀 말해달라며 부탁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를 조용히 부르셨죠. 무슨 긴 이야기를 나누시는가 싶더니 시누이가 방에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저를 엄청 째려보더라고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나 보다 싶은 마음으로 저희는 집에 돌아왔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귓등으로 들은 건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자기 동생 말도 안 듣는데 시어머니 말씀을 들을 리가 없었던 거예요. 저를 째려보면서 지나가길래 말귀를 알아들은 모양이구나 싶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어서 찍소리도 못했던 거였죠. 사람이 그리 쉽게 바뀔 리가 없는 건데 제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올케, 진짜 사람이 어이가 없네. 이제 내 동생한테도 부족해서 우리 엄마한테까지 꼰질렀어? 도대체 뭐라고 고자질한 거니? 왜 다 나한테만 난리를 피우게 하는데 왜 이렇게 짜증나게 굴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불만이면 형님도 결혼을 좀 하세요. 결혼해보면 제 심정 아실 거 아니에요. 형님이 결혼을 안 해보셔서 지금 제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시나 본데 제발 좀 느껴보세요. 웃긴다. 결혼? 나는 결혼 안 할 건데. 나는 결혼 안 하고 내 동생이랑 평생 같이 잘 지낼 거야. 나는 내 동생만 있으면 돼. 알겠어, 올케?
올케 때문에 요즘 내 동생이 나한테 관심을 안 줘서 내가 얼마나 우울한지 알기나 해? 지속적인 윽박에 폭언 좀 그만하시라고 애원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본인 말만 하시더군요. 제 남편이 본인에게 관심을 안 주는 게 제 탓이라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망언이냐고요. 저랑 결혼했는데 저한테 관심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기 누나한테 더 관심을 쏟는 인간이랑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한 번을 못 뱉는 그런 사람이었고 본인 누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와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누이의 이런 행동들이 저에게는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려봤더니 소용이 없다. 도대체 시누이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러는 거냐며 화도 내봤지만 남편은 당부를 했는데도 누나가 말을 안 듣는 것 같다고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도 안 듣는다는데 어쩌겠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너무 안쓰러워 어떻게든 그래 나 혼자 참아보자 내가 참으면 되지 그냥 무시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하지만 저는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아지겠지.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 보다. 이따가 약이나 먹어야지 하면서 며칠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계가 왔던 건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결국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초조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야? 나 왜 여기에 있어? 얼른 집에 가자. 자기야, 무슨 별것도 아닌 걸로 병원까지 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자기 오늘 집에 못 가. 당분간 입원해야 한대.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래.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야? 나한테 말을 하지. 말했었잖아. 말을 했는데 그쪽에서 다 개무시한 거잖아. 자기도 알면서. 그래도 나는 자기 생각해서 참아보려고 했던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 말을 들어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니 스트레스 안 받게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며 당분간 입원해야 하니 꼼짝도 말라고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혼자 어떻게든 참고 무시해보겠다고 했던 게 결국 고스란히 스트레스로 쌓여 병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제 말에 남편은 곧 시무룩해지며 자기가 못난 남편이라고 미안하다며 곧 울기라도 할 것 같은 표정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 남편은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하면 저에게 달려와 줬죠. 하지만 시누이가 이번에는 병원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뒤늦게 알게 된 건데 시어머니께서 애가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네가 스트레스를 너무 줘서 그런 탓이니 가서 사과하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누이를 보자 저는 어리석게도 혹시라도 사과하려고 온 건가 반성이라도 조금 한 건가 그런 기대를 품었는데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했다더니 진짜네? 뭐 많이 아픈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아파 보이지도 않는구먼. 엄살 좀 그만 피워 옳게. 누가 보면 깜짝 속겠네. 적당히 좀 하세요. 어쩜 이렇게 적당이라는 거를 모르세요?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으면 적당이라는 걸 아셔야죠. 이제는 저도 좀 지치네요, 형님. 시누이는 마치 얘 말하는 싹수 좀 보세 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시누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작전을 바꾼 듯한 표정으로 씩 웃더군요. 이쯤 되면 짐작이 되실 텐데 저희 시누이 여태껏 제 이야기만 들어봐도 사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들 눈치를 채셨겠죠? 제 기대에 짓밟기라도 하듯 시누이는 저에게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옳게 되게 편해 보이네.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라면서. 어우, 스트레스는 여태껏 누가 줬는데 왜 올케가 엄살을 다 피우고 그래? 웃긴다 정말.
본인이 한 행동들은 생각 안 하고 제가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줬다고 책임을 전가하더군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경우가 없을 수도 있구나 싶기도 하고 환자 앞에서 이러는 인간도 있구나 했어요. 이렇게 몰상식한 인간과 대화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양심이 적당히 없어야 말이죠. 형님, 저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거든요. 형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 제가 벽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비 걸려고 오신 거면 그냥 가주세요. 다시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옳게. 진짜 야박하다. 나는 그래도 옳게 아파서 입원했다고 하길래 걱정돼서 와본 건데 내가 그렇게 미워? 정말 다 엄살이었구나. 이렇게 성질낼 기운이 있는 거 보니까 딱 느낌 왔어. 그러면서 제 성질을 살살 긁더니 가더군요. 잠시 물을 가지러 나갔던 남편이 돌아와서는 그 모습을 보더니 놀라서 허겁지겁 달려와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시누이가 제법 서운했는지 잔뜩 토라진 얼굴로 남편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야, 괜찮아? 누나는 뭐야? 왜 왔어? 나리한테 또 뭐라고 한 거 아니지?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부탁했잖아. 내가 얼만큼 누나한테 실망해야 돼? 누나는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아? 뭐? 야, 누나 진짜 서운하다. 누나한테 인사가 먼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진짜 너무 서운하다.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네. 저 계집애가 그렇게 좋니?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너는 아무것도 몰라. 누나야말로 정신 나갔어? 지금 환자야. 환자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나는 누나가 이 정도로 나쁜 사람인 줄은 몰랐어. 누나한테 진짜 실망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 마누라인데 좀 잘해줄 수는 없어? 그렇게 남편이 화를 내자 시누이는 꽤나 서운했는지 울면서 나가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라서 매번 병원을 찾아와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지키기 힘들 정도였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지나 않으면 다행일 정도였죠. 남편은 평소에도 제가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그때마다 혹시라도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며 하루 종일 제 옆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지극정성에도 제 마음은 이 집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남자와 행복하고 싶어서 한 결혼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병까지 얻어가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건지 깊게 고민해 보게 됐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싶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절대 이혼 안 해줄 생각으로 참았던 거였는데 병까지 얻고 나니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위해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이혼만큼은 참아달라며 애원했지만 저는 더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스트레스성 위경련에서 그쳤지만 언제 더 큰 병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는 시누이를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시누이와 연을 끊고 살겠다고 미안하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시누이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그대로 입원과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담을 해보니 시누이의 선을 넘은 집착과 간섭, 폭언 등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누이 때문에 얻은 스트레스성 위경련 포함해서 병원비까지 전부 청구할 생각으로 전부 청구해서 이혼 소송 진행했답니다. 어떻게든 이 인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억울하고 분하다면서 저에게 문자와 전화를 끊임없이 해댔죠.
이미 끝난 사이라 모른 척 무시하려고 했지만 지칠 줄도 모르고 네가 드디어 미친 거냐?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발악을 하더군요. 그냥 확 차단해버릴까 하다가도 언제까지 이러나 싶어 가만히 있었더니 결국 집까지 찾아오더군요. 너 정신 나갔어? 네가 감히 나한테 소송을 걸어? 야,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내 동생을 빼앗아서 간 거잖아. 이 야가 빠진 계집애야. 하면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저희 친정엄마도 심각성을 느끼셨는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서방, 여기 자네 누나 있네. 동네 시끄러워서 곧 신고라도 당할까봐 겁이나 죽겠어. 당장 와서 좀 데리고 가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야? 그렇게 연락하고 나니 놀란 남편이 한 걸음에 달려와 시누이를 끌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시누이는 곧 죽어도 분해서 이대로는 안 간다며 발악을 하더군요. 동네 시끄럽게 이러셔야겠어요? 지금 되게 민폐세요. 이번에는 또 무슨 법으로 고소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악하시는 건데요? 저 그쪽 덕분에 이혼해서 돈도 시간도 되게 많거든요? 갈 때까지 가볼래요? 그러자 시누이는 제 분에 못 이겼는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놀란 것도 잠시 저도 같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죠. 그때 남편이 저희를 뜯어말리더니 갑자기 시누이 뺨을 치는 거예요. 나 우리 나리랑 이혼 못한다고 했잖아. 이혼하기 싫다고. 누나한테 제발 우리 나리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했었잖아. 내가 누나 말 안 들은 적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래? 어떻게 그거를 못 참아서 나를 이혼까지 시켜놓고 또 이렇게 쪽팔리게 만드냐? 어? 그러면서 남편이 우는 거예요. 시누이는 충격이 꽤 컸는지 그 자리에서 굳어서 한참을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네가 어떻게 누나한테 이러냐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나리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응? 이거 이혼 소송 취소하자. 제발.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여보야. 그러면서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비는데 솔직히 마음이 살짝 흔들릴 뻔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끝까지 도움이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안 일어나? 네가 무슨 무릎을 꿇어? 고작 이딴 계집애가 뭐라고 무릎을 꿇어? 누나는 제발 조용히 하라고. 얼마나 더 내 인생을 망칠 건데. 나 우리 날이랑 끝나면 나도 진짜 누나 얼굴 다시는 안 보고 살 거야. 언제까지 나한테 매달릴 건데. 남편이 화내면서 시누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은 만나는 동안 정말 처음 보는 것만 같았어요. 시누이는 남편의 그런 반응이 처음이라 많이 놀랐는지 한참을 넋을 놓고 있다 이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더군요. 남편은 조금 안쓰럽기는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많이 사랑해줬고 저 또한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했지만 사랑 하나만 보면서 버티기에는 제 몸이 견뎌주지를 못하니 그저 답답하기만 할 노릇이었어요. 남편에게 일어나라며 손을 내밀어주니 받아주는 거냐며 기대에 가득 찬 말투로 물어보는데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는 시누이가 계속 씩씩거리면서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태양인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뜨거워 죽겠네. 그러다 사시미 눈깔 돼요. 그리고 그 성격 좀 고치세요. 그렇게 지금처럼 굴면 네 동생 앞으로도 장가 평생 못 가요. 장가 못 가면 평생 네 옆에 있어줄 줄 알고 속으로 웃었죠? 그런데 어쩌나 장가 못 가면 네 동생 네 얼굴도 안 볼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집에서 꺼져요. 자기는 자기 동생 결혼했으면 한 적 없다고 내 새끼가 더 아깝다며 난리 블루스를 치더군요. 어디에서 자꾸 개가 짖냐는 듯 무시로 일관하니 더 화가 났는지 발악하다가 시누이는 동네 주민분들에게 신고당해서 경찰서까지 끌려갔어요. 그 뒤로 얼굴이 다 팔려서 지나다니기만 하면 동네 주민분들이 민폐녀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죠.
덕분에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가족들도 외면해서 쓸쓸하게 혼자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얘야, 너에게 이런 말을 꺼내게 되어서 미안하지만 얘가 너랑 이혼한 사실을 매우 부정 중인 것 같구나. 네가 없으면 밥도 안 먹겠다며 식음 전폐 중이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고 가줄 수는 없겠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지만 분명 형님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을 게 뻔한데 괜히 보러 갔다가 마음 약해져서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와 영 끊었다고는 하셨지만 시누이 성격에 연을 끊었다고 행패를 부리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유난인지 모르겠네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면 더군다나 부모님 대신 혼자 돌봐줘야 했던 상황이었더라면 동생이 내 자식 같고 마냥 귀여워 보일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동생의 행복도 빌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제 언니나 오빠가 그랬으면 저는 바로 손절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마 결혼 전에 이런 비극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어릴 때에는 사랑 하나만 있어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꿈꿨는데 이게 그렇게 큰 꿈이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저도 남들이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만큼 언제 나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흔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들 가족 관계를 꼭 잘 알아보고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병 얻고 이혼하면 너무 손해니까요. 불만이 생기면 절대 참고만 살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앞으로도 터울이 굉장히 긴 형제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믿고 걸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공무원직으로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올리게 된 계기는 몇 년 전에 저에게 일어난 아주 어이가 없고 소름 끼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났던 터라 당시에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큰 배신을 당할 줄은 정말 이래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지금은 물론 남편이랑 아이랑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몇 년 전 그 일을 생각만 하면 배가 다 당겨오는 듯한 경련이 일어난답니다.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일지 모를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남편과 처음 만났던 그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날 당시 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수험생이었습니다. 독서실은 너무 답답해서 저와 잘 맞지 않았고 도서관 열람실을 매일같이 문 열 때 들어가서 문 닫을 때 나오곤 했습니다. 열람실 자리 싸움이 은근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가서 자리를 맡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제 자리가 볕이 은근히 비치는 자리라서 등도 따숩고 밝아서 그 주변이 인기가 많았어요. 남편은 제 옆옆 자리에 앉아서 항상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공부하는 애들의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지만 집중도 잘 되고 문제도 술술 잘 풀리는 그런 하찮은 징크스요. 그날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면 은근히 공부가 안 되고 신경 쓰이고 해서 하루를 망치곤 하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가서 문 열자마자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공부를 하는 자리에 집착적인 사람은 물론 저와 남편밖에 없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조금 안면이 있고 눈길이 가게 되었달까요? 관심이 생겼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오늘도 왔네, 내일도 오려나 하는 그런 정도요. 그때는 둘 다 미친 듯이 공부를 할 때라 서로에게 말을 걸거나 궁금할 것도 없긴 했어요. 당장의 합격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가끔 화장실에 갈 때나 음료를 뽑아 먹으러 움직일 때마다 남편의 자리를 힐끗 보면 공부 중인 책들이 질비해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남편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변리사 시험은 웬만한 머리로 합격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참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말았죠. 제 시험이 코앞에 있는데 제가 뭐 남의 인생에 궁금해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무튼 소위 말하는 코피 쏟을 정도로 빡세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정말로 제가 코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제가 놀래서 정숙해야 하는 도서관에서 하고 소리를 내고 말았던 거죠. 제 소리에 놀란 남편이 저를 쓱 봤는데 제가 진짜 책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코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헐 이러는 바람에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인상 쓰면서 저희 다 쳐다보고 놀래서 저도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그러고 나서 열람실 밖으로 뛰어나왔죠. 코피가 멈추질 않아서 막 휴지 뭉텅이로 틀어막고는 하늘을 보고 병원을 찾아가야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고개 젖히지 말고 숙이세요 하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 쫓아 나왔더라고요. 코피로 흠뻑 젖은 제 휴지를 가져가더니 새로운 휴지 뭉텅이를 주면서 코를 꽉 누르더라고요. 순간 아파서 인상을 쓰긴 했지만 그러고 조금 뒤에 코피가 멎어서 와 대박이다 하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친절함을 만나서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니 코피까지 쏟는다면서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코피는 안 나더라고 막 너털웃음을 짓더라고요. 순간 주변 공기까지 얼어붙는 듯한 어색함이 흘렀지만 제 코피를 닦아준 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죠. 근데 제 코피를 닦다가 묻은 건지 뭔지 옷소매에 코피가 묻었더라고요. 피라서 잘 지워지지도 않을 텐데 너무 미안했죠.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소매에 제 코피가 묻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거 아끼는 옷인데 하면서 옷을 살펴보더라고요. 아끼는 옷 같아 보이긴 했어요. 어쩐지 매일같이 그 옷만 입고 오더라니까요. 제가 멀뚱히 있을 수는 없어서 세탁비를 드리겠다고 말을 걸었더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그러지 말고 밥이나 한 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변리사 수험생이라면서 저한테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나 봐요? 얼마 안 남았죠? 하면서 넉살 좋게 굴었어요. 저는 속으로 솔직히 세탁비 얼마나 한다고 밥을 사라는 건지 좀 구시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고마운 사람이니까 한 끼 사겠다고 했더니 예상 밖으로 도서관에 있는 매점에 가서 우동을 시키더라고요. 여기 우동 국물이 진짜 끝내준다고 아무래도 대기업 우동 국물 받아다 쓰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웃긴 모습도 있고 사람이 수더분하기도 하고 밥 먹는 내내 어색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재밌고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를 더 도서관에서 매일 보면서 눈인사도 하고 가끔 같이 밥도 먹고요. 뭐 그래봐야 우동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커피까지 나눠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험 전날이 다가왔고 오늘이 마지막 도서관 출입이 되겠다고 깊은 다짐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서 계속 저를 힐끔힐끔 보던 남편이 저한테 쪽지를 하나 건네주더라고요. 내일 시험이죠? 이렇게 쓰여있는 쪽지를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잠깐 나가서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뒤따라서 나가니까 저한테 초콜릿 상자 하나를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시험 잘 보고 오라고 꼭 합격하라면서요. 그러더니 혹시 합격이라도 하면 내일부터 도서관에 나오지 않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차는 면접이라서 굳이 나올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괜히 저까지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못 알려줄 것도 없다 생각해서 번호를 교환하고 저는 다음날 공무원 시험을 봤고요. 가채점 결과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1년 만에 저는 최종 합격을 했고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노후가 제대로 보장이 된 공무원이 되었으니 이제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요. 저도 무척이나 기뻤지만 그 기쁨 가운데 속 어딘가에 남편의 시험이 궁금하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시보 생활을 끝마친 뒤 주민센터에 발령이 나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민원만 잘 해결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일이 너무 나빠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했을까 싶기도 했고요. 인원이 하루빨리 충원되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사람들은 죄다 연애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긴다고 하잖아요. 저도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일이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남편과 연락은 이어나갔습니다. 저한테 오늘 하루는 어땠냐? 자기는 날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면 저는 실무를 맡게 되니까 너무 어렵다.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랑 실무는 너무 다르다 하면서 일상 대화를 이어나갔죠. 남편은 주말에도 공부를 해야 하니까 사실 만나서 밖에서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도서관에는 휴관일이라는 게 존재한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간이다 보니 주에 한 번 휴관일이 꼭 있거든요. 그때나 잠깐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를 꼭 피웠죠. 제가 일하는 주민센터가 도서관이랑 멀지 않은 곳이라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점심시간에 실무관들이랑 같이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우동을 먹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저는 항상 명확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기에 그냥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무슨 사이인지 알아요? 하고요. 한참 말이 없던 남편이 저한테 쑥스러워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긴 했었다면서 우리 사귈래요? 하고요. 저도 뭐 남편한테 스며들고 있었던 터라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표시를 보냈고 우리 둘은 그날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변리사 시험을 보았고요. 아쉽고 슬프게도 1차에서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변리사 자격증을 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공무원 시험도 쉬운 건 아니었지만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나 할까요? 진짜 쟁쟁한 똑똑이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내고 쟁취를 해야 했어요. 저라고 쉽게 공무원이 된 건 아니지만 변리사 시험은 아예 1년을 통으로 써가면서 시험을 봐야 하니까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남편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에 다시 돌입을 하게 됐고요. 저는 제 월급을 털어가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가서 배를 채워주기도 했고 쉬는 날 남편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니까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책을 보기도 했고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소소한 데이트를 즐기면서 1년을 보냈고 남편은 두 번째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4개월이라는 시험 준비 기간이 존재했기에 남편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할 거라고 다짐을 했죠. 4개월은 정말 꼬박 공부에만 매달렸음에도 남편은 2차 시험 결과를 낙방으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연말은 찾아왔고 남편과 저는 우중충한 분위기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 가까이 만나오면서 나이가 어느 정도 홍기에 가까워져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알게 된 시간은 좀 더 길었지만 연인이 된 시점으로 봤을 때는 2년이었죠. 제 나이가 벌써 35살에 접어들었고 집에서는 공무원 딸내미 언제 시집가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솔직히 공무원이 월급은 좀 작을지 몰라도 연금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년도 길고 노후 보장은 정말 확실한 직업이니까요. 게다가 나라의 녹봉을 먹는 직업이니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는 것도 꽤 괜찮은 게 많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선자리가 줄줄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당연하게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거절을 하긴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무척이나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 중인 남편은 기약 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공부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돈도 없고 돈을 벌지도 못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우리 딸이 뭐가 모자라서 저런 남자를 만나냐고 했어요. 같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교사 같은 사람이라도 만나면 정년까지 얼마나 안정적이겠냐고 저를 설득하셨죠. 어쩐지 선자리를 들이밀 때마다 저랑 비슷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로 추려오시더라고요. 저는 버티다 안 되겠기에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길 원하고 있다고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노후가 보장된 사람이랑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골라다가 선자리를 들이민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정말 바보 같게도 저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몇 년을 더 공부하게 될지 기약이 없다면서 부모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자신 없는 모습에 저도 지쳐서 헤어지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헤어진 남편에 대한 생각이 떠나가질 않더라고요. 밥은 먹고 있나 공부는 하고 있나 하면서요. 결국은 참지 못하고 도서관 앞으로 찾아가서 결심을 하고 열람실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없더라고요.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거의 땡땡이 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 앞에 도착해서야 이성이 찾아오면서 제가 여길 왜 왔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쩌지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한테 저기요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웬 아줌마가 저를 의아하게 보면서 여기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냐고 묻는데 느낌이 딱 남편의 엄마, 그러니까 시모 같더라고요. 제가 진한 씨 어머님이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내가 진한 씨랑 오래 만난 여자친구라고 헤어졌는데 도무지 걱정이 되고 보고 싶고 해서 찾아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어머 하시더니 안 그래도 진한이가 요즘 도서관도 안 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굴고 있어서 걱정이었다고 하셨어요.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에 염치불구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술 먹고 자고 있을 거라며 방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연애하는 와중에도 남편이 술을 마시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술을 먹고 뻗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이 받더라고요. 저는 전전긍긍 지 생각만 하느라고 일도 실수하고 멍 때리고 그랬는데 속 편하게 술 처먹고 자고 있다고 하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 방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방문을 벌컥 열었는데 술 냄새가 진짜 온통 진동을 하는 겁니다. 순간 공부를 하고 있어도 모자랄 시간에 이게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남편의 등짝을 짝소리 나게 때렸어요. 아팠는지 비몽사몽한 목소리로 엄마 왜 때려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한마디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에 놀라서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눈을 비비면서 여긴 어떻게 왔어? 하고 물어보는데 저도 울컥했어요. 네가 걱정돼서 왔다고 도서관에 얼굴 보러 갔더니 없더라고. 근데 술을 처먹고 자고 있냐고 한 소리 했죠.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저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시던 어머님께서 쟤는 왜 저래 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랑 헤어지고 공부도 안 돼서 내내 술만 먹었다고 자기 버리지 말라고 애원을 했어요. 저한테 어떻게든 자기가 변리사가 되어서 호강시켜 줄 테니까 제발 선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님께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아가씨, 선 봐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보겠다고 한 건 아닌데 집에서 자꾸 닥달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머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자기가 다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참 똑똑했어. 공부도 엄청 잘했고 대학도 내노라 하는 유명한 학교를 나왔고 근데 대기업에 떡하니 취업해놓고 회사 생활 몇 년 하더니 도저히 안 되겠대. 직장 스트레스 견디지 못하겠다고 질질 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공부를 더 해보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2년이나 보낼 줄은 몰랐어. 원래 변리사 시험이 한 번에 되기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전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할 수도 없고. 아가씨네 집에서 물론 우리 아들이 부족해 보이겠지. 그렇겠지만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할 생각은 없어? 갑자기 결혼을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저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주 잠시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털어놨어요. 현실적으로 무지개 공부하는 남편을 두고 당장 제 월급만 가지고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다 애라도 덜컥 가지면 정말 막막할 것 같다고 언제 취직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다고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짧은 이별을 겪어보니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끝마치기 무섭게 시모가 저한테 갑자기 재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남편이 병으로 급사하고 받은 보험금을 어찌 굴려야 하나 고민을 했거든. 그러다가 독거노인 할머님들이 만든 소품을 판매하기로 사업을 시작했어. 이게 인터넷에 꽤 소문이 퍼져가지고 주문도 많이 받고 봉사재단에서 후원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꽤 수익이 남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런 건지 다 내 돈복으로 돌아오더라.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내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살아주면 안 될까? 그 말을 하시는데 이게 단지 돈자랑으로만 보이지 않고 정말 어머님이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모성애가 느껴졌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편과 저한테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시모 사이에서 진퇴양난이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남편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고 집에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정에다가는 통보식으로 전했더니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난리가 나면서 반대를 시작하셨죠. 어떻게 다른 직업도 아니고 백수사위를 맞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아무리 사돈어른이 가진 돈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평생 살 수 없지 않냐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귀하게 키운 딸 그런 불구덩이 속으로 보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죽어도 안 된다고 머리까지 싸매고 반대를 시작하셨고 우리 남편은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으며 소금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부모님께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공부하기도 바쁜 사람인데 매일같이 찾아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서러웠고요. 아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걸 아시면서도 시모는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고 못 산다는데 조금만 버텨달라고요.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죄송해서 할 말이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을 꼬박 매일같이 찾아와서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제가 없으면 죽어도 안 된다는 남편에게 우리 엄마가 먼저 함락당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참 성품도 바르고 또 시모가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인성은 훈훈한 집안이라고 느끼신 거죠. 엄마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집에 발은 들이게 해주자
집안 분위기가 점점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우리 아빠는 끝까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으나 결국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견례 자리까지 오기에는 저의 단식 투쟁이 좀 큰일을 하긴 했죠. 결혼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집에 발도 들이밀지 않겠다. 내가 손주를 두루두루 낳고 살 때 아빠는 외롭게 살아갈 거라고 항쟁한 결과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는 고개를 연신 숙여가며 모자란 아들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귀한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시모가 저 자세로 나오면서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겠다고 말을 하자 우리 엄마도 몸둘 바를 몰라 하셨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노기가 가라앉지 않아 심기 불편해 하셨지만요. 그래도 시모가 시집살이 같은 거 절대 시키지 않을 거라고 애들 살림에 관심 갖지 않을 거고 매달 일정 금액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집도 원한다면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해줄 거라고 하니 그제야 아빠의 화가 점점 가라앉았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을 귀하게 대접해 주겠다고 연신 굽신거리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엔 다들 웃는 얼굴로 상견례 자리를 마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식 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이며 공무원 동료들은 백수랑 결혼한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라워했습니다. 누구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달려온 저의 파격적인 행보에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 수 있을까 싶었던 거였겠죠.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은 나중에 남편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가자고 약속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합격이 제일 중요했고 공부를 해야 할 시기였으니까요. 변리사 1차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었고 남편은 매일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또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출근을 해야 했기에 패턴이 남편과 맞지 않았고 혼자 자야 하는 날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남편이랑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정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주말에 가끔 외출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소소한 데이트를 즐기며 살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수험생이니까 매번 나가 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은 맛집이나 예쁜 카페들도 리스트만 쭉 세워놓고 남편에게 가자는 말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죠. 우리 부모님한테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뻔히 그런 남편 만나니까 데이트도 못하고 고생하는 거 아냐? 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시무한테 혹시 어머님 저랑 데이트나 한번 하실래요? 하고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시모가 처음에는 뭘 그런 아기자기한 곳을 자기랑 가냐며 피하시다가 남편이 공부 중이기도 하고 제가 다른 남자랑 갈 수는 없잖아요 하니까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저랑 맛집에 줄을 서서 밥을 먹기도 하고 예쁜 카페에 가서 서로 사진도 찍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 즐거우셨나 봐요. 맨날 집에서 일만 하시다가 젊은이들 가는 공간에 같이 가서 바람 쐬고 하니까 좋으신 거죠. 어느 날부터는 먼저 연락이 와서 파주에 엄청 맛있는 유부 우동집이 있다던데 한번 가보자 하면서 저를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남편보다 시모랑 훨씬 더 즐거운 추억을 만들게 되었죠. 항상 시모는 저에게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다. 내가 우리 며느리 덕에 노후가 행복하다 하시면서 저를 축혀 세워주셨습니다. 다 늙어서 이렇게 맛집이라는 곳에 가서 줄 서서 밥도 먹어보고 젊은 애들이 가는 아기자기한 카페에 와서 수다를 떨고 여유를 즐기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자기 젊었을 때 이런 곳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시부가 이런 데에 데리고 올 생각도 안 했다고 하셨어요. 결혼 생활 내내 집에서 살림하고 밥 차리고 한 기억밖에 없다면서 즐거운 추억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설업에 종사하셨던 시부는 맨날 영업을 뛰러 다녔기에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들어오셨대요. 술이 해독이 되기도 전에 또 마시고 마시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간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하나 가지게 된 것도 정말 우연치 않게 생긴 거라고 하시면서 같이 잠자리를 드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공부하는 남편 힘들지 않냐고 잘 버텨내고 이겨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똑부러진 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겠냐면서 복덩이다 우리 복덩이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잘 봐주신 덕이라고 앞으로 효도할 수 있게 노력할 거라고 남편도 시험에 꼭 붙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남편은 1차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죠.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아예 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남편을 믿었기에 허락을 해주었고 응원도 해주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일이 익숙해진 저는 삶의 여유를 더 만끽할 수 있게 되었고요. 주말에는 시모랑 데이트를 하고 가끔은 친정에 놀러가서 즐거운 신혼생활 이야기도 털어놓고요. 남편은 고시원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공부 중인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고 밥 먹는 사진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떨어져서 지내야 하니 서운한 마음도 들긴 했지만 저는 남편의 공부를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어머님의 사업을 취재하러 나온 거예요. 그동안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문은 꽤 있었지만 제대로 빛을 발한 순간은 없었거든요. 방송에서 정말 꼼꼼하게 취재를 했고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업체도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각종 매체에서 어머님의 인터뷰를 따내려고 노력했죠. 어머님은 순식간에 유명인사가 되었고요. 사업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차 시험을 무사히 치렀고 그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변리사 시험을 본 지 4번째 만에 드디어 합격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다니까요. 어머님 사업은 잘 되지 남편은 변리사가 되었지. 남편은 저에게 이제 우리 고생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행복길만 열렸다면서 저를 업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돌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우리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주책이다 주책이야 하면서도 우리 남편 고생했다고 토닥여 주었죠. 친정에서도 드디어 변리사 사위 얻었다면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격증을 따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경력들이 빛을 발할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한 것도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던 경력들까지 한데 모이니 인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시청에 있는 꽤 유명하고 큰 변리사 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초봉치고는 꽤 많은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다행인 건 돈을 벌면 갖은 유혹에 시달릴 법도 한데 우리 남편은 정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월급도 전부 저에게 갖다 바치고 합격했으니까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신혼여행이라 무척이나 들떠 있었습니다. 구정 연휴에 앞뒤 연차까지 모조리 붙여서 길게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가서 펑펑 쓰고 놀라며 큰 돈을 쥐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드디어 변리사 명함이 찍힌 우리 남편을 보면서 인정을 해주었고요. 앞으로 우리 사위는 건강만 하라고 마음을 쏙 뒤집으셨네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는 줄 알았건만 남편이 새로 취직한 회사가 일이 정말 많은 회사였습니다. 가 신입이라고 일을 좀 적게 주나 했더니 정말 얄짤없이 굴려먹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말 데이트는 시모와 함께 해야겠구나 하면서 새로운 맛집을 찾아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모도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며 다른 기업이랑 협업이며 엄청 바빠지게 된 것이었죠. 공무원 생활도 바쁘다고 다들 입 아프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모와 남편에 비하면 저는 정말 새 발의 피였습니다.
시모를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이 많이 바쁘시니까 지방 출장까지 가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주말에 바쁘시냐고 지난번에 못 가본 맛집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그날은 다른 회사 사모님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거절하시고요. 또 어떤 날은 같이 협업을 하기로 한 대기업 임원들이랑 골프를 치러 가기로 했다고 바쁘다고 하시고요. 저는 우리 시모가 골프를 칠 줄 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저한테 화나신 게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저한테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쌀쌀맞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남편을 보면서 활짝 웃으시고는 우리 귀한 아들 어서와 하시더니 저를 보고는 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어머님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세요? 하니까 내가 너한테 뭐가 서운하겠니? 그냥 속이 터지는 거지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손을 휘휘 저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속이 시끄러운 거니까 내버려 둬라 하시대요. 같이 밥 먹는 내내 저를 한 번 보고 한숨, 남편 한 번 보고 한숨 하시더니 너네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하고 물으셨어요. 남편이 이제 슬슬 준비해 보려고 한다고 대답하자 어머님께서 굳이 애를 꼭 낳아야겠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어머님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하니까 저를 쓱 보시더라고요. 아니 너네가 언제까지 같이 살지도 모르는 거고. 순간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짜증을 확 냈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움찔하면서 아니 사람 이름 모르는 거 아니냐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시대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죠. 갑자기 어머님이 저한테 왜 저러나 싶고요.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머님은 대놓고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셨어요. 가끔 연락이 닿거나 어머님께서 전할 말이 있어 전화를 하실 때도 꼭 끝에는 아이를 갖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하셨죠. 저도 슬슬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언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애도 싫다 저도 싫다 하시니까요. 저는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내쳐지는 기분이 들어서 빈정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언제가 좋겠냐고 물어보면서 말을 했죠. 어머님, 지난번에 가려고 했다가 못 갔던 시장에 있는 맛집 가실래요? 하니까 저한테 무슨 시장에서 보자고 하냐며 넌더리를 치시는 거예요. 어머님 시장 구경하시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하니까 그것도 다 옛날 아니냐고 이제는 급이 다르대요. 잘 나가는 사업가에 변리사 아들까지 뒀는데 내가 시장 통해서 밥을 먹는 게 말이 돼? 언제는 1,000원짜리 핫바도 맛있게 나눠 먹었는데 저러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방송을 탄 이후에 몇 개월을 회장 사모며 무슨 기업 임원들이며 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다니시더니 아무래도 그쪽에 물이 든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주소를 보내주시면서 무슨 명품 매장 안에 있는 카페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명품 가방 파는 매장에서 카페까지 운영을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무려 집에서 40분이나 떨어져 있는 압구정동까지 오라고 하길래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부르는 시모가 영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쪽으로 나오라고 통보를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죠. 장소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시모가 이미 이전에 약속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진주 목걸이를 치렁치렁하게 늘어뜨린 사모님처럼 보이는 여자랑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머님 하고 부르니까 휙 돌아보면서 왔니? 한마디 하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도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처럼 보이시는 분이 저를 보고 이분이 며느님?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맞아요 하는데 그 표정이 뭔가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를 위아래로 쭉 길게 훑어보는데 동물원 원숭이라도 된 기분이 들어서 별로더라고요. 시모가 저한테 갑자기 시비를 걸더라고요.
예, 너는 내가 여기까지 불렀으면 옷 좀 차려입고 오지. 이게 뭐니? 촌스럽게. 평소에 입고 다니는 그대로 입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네가 들고 다니는 가방도 엘사 짝퉁이잖아.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원. 어머님, 그럼 여기 명품 매장이던데 저 가방 하나 사주세요. 어머 얘가 공무원 월급 쥐꼬리만큼 버는 주제에 명품 가방이 가당키나 하니? 남들은 지 시모한테 턱턱 사다 바친다던데 네 월급 3달 모아봐라. 여기 가방 하나 살 수 있나?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주 목걸이를 한 사모가 그 사이에 일어나서는 먼저 가본다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 시모가 벌떡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사모님, 다음에 뵙고 다시 이야기 나누자고 굽신거리면서 제가 잘 타이를게요 하는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 사모님이 가시고 나서야 여기까지 무슨 일로 부르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시모가 저를 빤히 보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너 미워서 하는 소리 아니다. 우리 아들이 변리사가 되고 곧 억대 연봉을 받을 예정인데 한 달에 겨우 200만 원 버는 너랑은 급이 안 맞지 않겠니? 나도 사업이 잘 풀리고 나니까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 사모님한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 방금 나가신 사모님이 A기업 사모님인데 그 딸이 이혼해서 혼자라고 하더라고. 저는 시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변리사라고 하니까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결혼했냐고 묻대. 하긴 했다고. 근데 언제 헤어질지는 모른다고 했지.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소리세요? 자기 딸도 돌싱이라면서 애만 없으면 이혼시키고 재혼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 집안도 빵빵하고 딸이 음악을 했는데 음대에서 교수하고 있대. 너랑은 완전히 급이 다르지 않니? 그래서 지금 저보고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공무원 시험 한 번에 합격했다더니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건 아주 좋아. 우리 아들 좀 놔주라. 우리 아들 재혼하면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이 급해서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시켰어.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믿었던 시모에게 발등 제대로 찍힌 거죠.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해서 백수이던 시절에 돈 다 벌어와서 먹여 살린 거 아시죠? 그 뒷바라지 다 해가면서 변리사 만들어놨더니 이젠 나가 떨어지라고요? 절대 안 되죠. 제가 누구 좋으라고요? 어머님, 멀쩡한 부부 갈라놓으려고 수쓰시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이런 사람인 거 다들 알고 있고요? 내가 뭐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겠니? 위자료 돈독하게 챙겨줄게. 네가 그 돈을 어디서 만져보겠어? 그깟 위자료 얼마나 주실 건데요? 우리 남편 연봉 1억이라 치고 앞으로 저랑 50년은 같이 살겠죠. 그러면 넉넉하게 위자료 50억 정도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얘가 정신 나간 거야? 50억이 네 집 개 이름이니? 어머님이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이 개소리인 건 알겠네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가방 들고 그 매장을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서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오늘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붙잡고 어머님이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했다고 어느 기업 사모님이 당신이 마음에 든대 하면서 하나하나 고자질을 했죠. 그 집에 이혼한 딸이 있으니까 나랑 헤어지고 제가 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진짜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길래 죄다 사실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겠냐고 하니까 남편이 바로 시모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엄마 노망 났어? 정신 나간 거야? 어떻게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이 여자가 나한테 어떤 여잔데?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전화기 너머로 시모가 급 타령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급에는 우리 와이프도 감지덕지거든?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나? 허튼 소리 할 거면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도 마세요. 그러더니 남편이 제 전화를 가져가서는 시모 번호도 차단해버리고 문자랑 전화도 차단시켜 놓더라고요.
저를 꼭 안아주면서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절대로 이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강하게 나오니까 제가 더 고맙지 뭐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시모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이게 되었죠. 남편에게 연락해도 받지 않았고 제 연락처에는 죄다 차단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난리가 난 날 저희에게는 새 생명이 찾아와서 저는 10달을 꼬박 품고 포동포동 귀여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제가 임신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열받아서 남편 회사에 찾아가서 이혼하라니까 무슨 애를 낳고 있냐고 난리를 쳤대요. 당연히 그 난리친 이후로 우리 아이 한 번도 못 보고 지금까지 사는 중이랍니다. 우리 시모 사업은 방송 탄 이후로 아주 잠깐 반짝했다가 지금은 다시 시들시들해져서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회장 사모님들이며 임원들이며 단물 다 빠진 시모한테 골프는커녕 전화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그렇게 급타령하면서 잘난 척하더니 지금은 외롭게 손주 얼굴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견고하게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저도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래서 마음을 곱게 쓰고 살아야 하나 봐요. 여러분들도 인과응보를 꼭 마음에 새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길었던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